이면택 전 회장을 탄핵한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비대위원장을 뽑습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대정부 투쟁을 강조했는데 의정 갈등의 해법을 마련하는 게 최대 과제입니다. 불법 추심 문제를 제기한 YTN 보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추심은 악질적 범죄라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 중인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김 씨는 최근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편들이 현지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재 때문에 착륙하지 못하고 연달아 회항했습니다. 승객 400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북러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이번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면택 전 회장 탄핵으로 지도부 공백이 생긴 대한의사협회를 한동안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선출됩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대정부 투쟁을 강조했는데 의정 갈등 해법에 열쇠를 진 전공희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첫 소식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한 이면택 전 회장을 대신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흘 만에 결정됩니다. 비대위원장엔 모두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과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황규석 서울시 의사회장입니다. 9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 해법으로 맹목적 대화보다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의 독단적 태도야말로 진정한 대화를 막는 것입니다. 정부가 독단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협의체를 운영하더라도 결국 의료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은 터질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오만하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런 투쟁도 없이 무슨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료단체를 철수시켜야 한다거나 여의정 협의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제 생각에는 일단 이거는 철수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전공의협에서도 반대를 해왔고 무의미하다. 마지노선인 다음 달 정시 모집 전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12월 13일 수시 발표가 있고 12월 말에 정시가 되기 전에 마지막 기차가 남아 있어요. 한 달 안에 누군가는 선배로서 목숨 걸고 후배를 위해서 싸워줘야 되고요. 특히 임 전 회장 탄핵을 요구해 관철한 박단 전공희 대표는 의협대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박형욱 부회장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나친 개입이란 불만이 나오는데 전공희 입장을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표심이 누구에게 쏠릴지 관심입니다. 의협대의원 244명은 모바일로 후보 4명에게 투표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한 차례 결선 투표를 진행해 비대위원장을 확정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대한의학회는 어제 마감된 2025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모두 566명이 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학회가 집계한 올해 전문의 시험 응시자 2,782명의 20.3% 수준으로 신규 전문의 배출이 급감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전공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을 거쳐 시험을 통해 전문의가 되는데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에서 대거 이탈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끝내 숨졌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검경의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악랄하고 끈질겼던 불법 추심 행위에 6살 딸을 남긴 채 숨진 30대 싱글맘의 사연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관련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이 직접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TF가 꾸려졌지만 연 수천 %의 살인적 금리와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을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의 폐해가 끊이지 않자 거듭 강조한 겁니다.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보다 강도 높은 불법 추심 단속과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폭행과 감금 등 악질적인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성착취 추심 등 불법 행위에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유수연입니다. 불법 추심 문제와 관련해 YTN이 전직 사채업자를 만나 피해자들을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지 그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지인들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고 돈을 갚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겠다며 아이는 물론 직장 동료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협박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A씨가 사채업자에게 써준 차용증에는 40만 원을 언제까지 갚겠다고만 돼 있을 뿐 원금이나 이자율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A씨가 숨지기 전 탈출구를 찾기 위해 찾아가 상담했던 사채 피해 인터넷 카페 운영자는 이런 엉터리 차용증은 빌린 돈을 부풀려 갈취하는 데 악용된다고 말합니다. 가족들한테라도 받을 때 나는 2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증에 50이라고 적혀 있어요. 50만 원 빌려줬다 봐봐. 6살 딸을 유치원에 협박 전화를 한 것도 피해자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리를 노리는 악질 사채업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애들 건드리는 거죠. 학교까지 전화해서 실제로 협박을 하고 담임선생하고 또 욕을 하고. 사채업자들은 아이 등 가족은 물론 친구나 회사 동료를 상대로도 불법 추심에 나서며 사회적으로 매장되게 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데 이를 위해 지인들 연락처를 담보로 받거나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깔아 주소록을 통째로 빼가기도 합니다. 불법 사금융 업체에서 2년여 동안 일했던 전직 불법 사채업자도 가장 먼저 배운 건 겁주는 방법. 그중에서도 지인 추심이라고 증언합니다. 일단 지레적으로 겁을 줘야 되는 거죠. 쟤 너희 아빠 누구지? 내 돈 빌려갔는데 내 돈 갚아라. 왜 안 갚냐? 돈을 안 갚으면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며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갚지 못한다 그러면 대신 나체 사진을 보내라. 노출이나 이런 거에서 보내라고 하면 이자를 조금 감면시켜 줄 테니 일단 보내라. 사채업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절대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데 실장, 팀장 등 가짜 직책을 대며 SNS나 대포폰으로만 피해자들과 접촉합니다. 빚에 허덕여 돌려막기를 시도하는 피해자에게는 다른 사채업자인 척 SNS로 접근해 고금리로 돈을 뜯어내길 반복합니다. 비대면 대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심리적인 어떤 저항도 덜하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다. 아이와 부모님, 친구와 직장까지 피해자들의 모든 걸 소나귀에 준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김 씨는 선고를 앞두고 최근 3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난 5월 사고를 낸 지 약 반년 만입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최후 진술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밝혔던 김 씨는 선고를 앞두고 최근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와 부딪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해 오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뒤에야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뒤에도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때문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김 씨처럼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걸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5년 등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김오중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기도 양주 태권도장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가 숨지기 이전에도 140여 차례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7월 사망 사고가 난 직후 관장 최모 씨가 삭제했던 도장 내부 CCTV 영상 2달치를 복원해 분석한 결과 숨진 아이가 2달 동안 최 씨에게 폭행을 당한 정황이 140차례 넘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드러난 최 씨의 추가 학대 혐의를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편들이 현지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재 때문에 착륙하지 못하고 연달아 회항했습니다. 대전에선 정전이 빚어져 2000세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간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어진 비행이 피곤한지 좌석 여러 개에 걸쳐 누워 자는 승객이 곳곳에 보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인천을 떠났지만 목적지인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가지 못하고 필리핀 상공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닙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동부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치솟은 탓에 현지 착륙 허가가 나지 않은 겁니다. 오랜만에 이제 휴가를 갔다고 이렇게 딱 왔는데 호텔을 쭉 예약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호텔들 다 날아간 거 취소 불능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발리행 대한항공 여객기 2편이 회항하면서 불편을 겪은 승객만 400명입니다. 비상 계단에만 불이 켜 있고 아파트 세대 쪽은 모두 어두컴컴합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일대 전기 공급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아파트 3개 단지 2000세대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익히고 있는데 조금 시기대가 정전이 나가지고 사실 지금 승강기도 멈출 수 있는 상황이라 움직일 수도 없어서. 한전은 다른 배선을 통해 전기 공급을 재개했지만 설비 교체가 필요한 1000세대는 복구가 늦어졌습니다. 한옥지붕 뒤편으로 보이는 야산에 새빨간 불이 붙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충남 공주 사곡면 야산에서 난 불로 임야 0.2헥타르가 불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마곡사에도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발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마이크 웰츠 하원의원을 지명했는데 두 의원 모두 반중 강경론자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핵심 정책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을 국무장관에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와 CNN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한때 부통령 후보로 고려했을 정도로 공화당 내 유력 정신입니다.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 패배한 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선거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Because together with Donald Trump, we are going to make America not just great, but greater than it has ever been before.
주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중국과 북핵 문제 등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 공화당 내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됩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이란 관련 자본에 대해 미국 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중국 제재마다 적극적으로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 외교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심을 보여 지한파로 평가됩니다. 북한을 한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을 비판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범죄 집단이라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낙점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 역시 대중 강경파로 평가됩니다. 육군 그린베레 출신으로 하원 중국 특위에 몸담으며 핵심 광물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 방첩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엔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했고 타이완 방어를 위해 아시아 동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And people overwhelmingly chose to turn the page on the failed policies of this administration on the economy, on the border, and on foreign policy. 주요 인선이 하나둘 채워지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기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이른바 마가 세력으로 불리는 친트럼프 충성파들로 대거 채워지면서 이들을 견제할 역할이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종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외교안보팀을 반중국 인물들로 꾸릴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내정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루비오 상원 의원을 국무장관에 왈츠 하원 의원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할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내부 사무로 중국은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대미 정책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났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현지 시간 12일 왕주임이 방중한 쇼이구 서기와 함께 제19차 중러 연간 전략안보협의를 공동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쇼이구 서기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이중 봉쇄 정책에 대응하는 게 양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찾아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나토와 유럽연합 측과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자체 방어를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동의하지 않는 휴전 협상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뒤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투 투입을 앞두고 북한이 러시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네, 러시아도 이미 관련 절차를 마친 상태라 서로 비준서를 교환하며 북한군 파병의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간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고 국가수반이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헌법은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 조약 비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준된 조약에 서명한 데 이어 북한 역시 이틀 만에 신속히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겁니다.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북러 고위급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의식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된 북러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과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조만간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러 모두 발효되는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통일부도 북러조약과 파병을 연관시켜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과의 깜짝 면담까지 성사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직후 일사천리로 조약 비준이 진행된 점에 주목합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파병에 대한 반대 거부를 명확히 하고 특히 첨단 무기기술 지원에 대한 확약을 받은 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중 서명을 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 조약 비준과 파병 효과를 극대화하는 의도로 비준서 교환식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북극해와 흑해 상공에서 장거리 전략폭격기의 정기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극해 일부인 바렌츠 공해상에서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95MS 2대가, 흑해 공해상에서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22M3 2대가 정기 비행을 했습니다. 두 비행은 각각 미그 31과 수호이 27 전투기 등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북극해, 북대서양, 태평양, 흑해, 발트해 공해상공을 정기적으로 비행하며 영공 상용에 대한 국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폴레프 95MS와 투폴레프 22M3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폭격기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수가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금리 인하가 늦었다며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석 달 만에 0.3%포인트 하향 조정해 2.2%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여파 등으로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입주율이 81.2%로 6.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집값과 전셋값이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고용 불안 등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플랫폼을 통해 포장이사를 경험한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의 33.5%는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밀가루를 비롯한 재료비와 인건비, 가게 임대료 등이 꾸준히 오르면서 지난달 서울의 자장면 가격은 7,385원, 칼국수 값은 9,385원으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 큰 사랑을 받았던 사회관계망 서비스 싸이월드가 내년에 새로운 서비스로 출시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모레 시중은행들이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가 각각 3년과 2년씩 연장됩니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논란과 관련해 긴급 가계 결정하면서 시장 상황 변화 등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열풍 속에 초보 투자자들에게 유망 종목을 알려준다고 유인해 돈을 가로채는 투자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9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는데요. 1,000원대까지 올랐던 코인은 2,000원대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급 빌라 안에 고가의 명품 가방과 위스키 등 양주가 즐비합니다. 책상 위엔 두툼한 돈뭉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30대 유사투자자문사 대표 A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A씨 등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으로 300% 이상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60여 명에게 100억 원 가까이 뜯어냈습니다. 해외 코인을 특별 할인으로 사게 해주겠다며 투자 리딩방을 만들고 피해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100원짜리 코인을 9개월 동안 묵히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건데 한때 1,100원까지 올랐던 코인은 정작 약속된 기간 뒤엔 2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의 70%는 50대 이상으로 가상자산 투자에 미숙한 고령층이었습니다. 약속했던 그 일부만 발행한 게 아니라 실제보다 많은 양의 코인을 그렇게 판매를 하였고, 그리고 실제 해외 거래소에는 아주 적은 양만 유통을 시켜서 시세를 유지하거나 폭등시키는 상황을 연출을 하였습니다. 낯선 해외 상품을 내밀며 높은 수익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천에서는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300여 명에게 100억 원 넘게 가로챈 일당 109명이 검거됐습니다.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취약한 고령층이 주로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SNS로 홍보하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200억 원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해준 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이 열린 금고 사이로 돈다발 수십 개가 보입니다. 상품권 업체 대표 A씨의 사무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28억 원 상당의 금품입니다. A씨 일당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수표로 가져오면 현금으로 바꿔준 뒤 마치 상품권을 거래했던 것처럼 꾸몄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120여 차례에 걸쳐 세탁해준 돈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년퇴직한 경찰관으로 일선경찰서 진흥팀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승용차가 보닛을 열어둔 채 멈춰서 있습니다. 피해 차량 뒷부분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부천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B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회사에 가려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가 장기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재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다른 여대에서도 남학생 입학을 두고 시끌시끌한 모습인데 학교 측과 학생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굳게 닫힌 문으로 덕지덕지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여기저기 계란을 던진 흔적도 남았습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해 농성에 나선 겁니다. 여성 교육을 통한 교육 입국, 상학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또 학교 측이 교수 확충과 교육시설 투자 등은 외면한 채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전임 교수 확충이나 시설물 관리 문제 등은 정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던 내용이라 그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또 공학 전환을 한다는 게 더... 동덕여대는 학교 발전 계획 논의에서 공학 전환이 거론되긴 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없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 낙과를 상징하는 점퍼들이 줄지어 놓여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항의 의미로 벗어놓은 건데요. 공학 전환을 둘러싼 논란은 다른 여대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에서도 국제학부에서 남학생을 뽑는다는 소식이 알려져 점퍼를 벗어두고 근조 화환을 놓는 등 동덕여대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학생이 어떠한 과든 전과할 수 있고 복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까지 남학생의 입학을 허용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모든 곳에서 남자의 출입이 가능해진 경우라고. 성신여대 측은 국제학부에 대해 오로지 정원외로 외국인만 선발하는 것이라며 공학 전환과는 관계가 없고 학부에도 교류협정으로 공부하는 남학생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녀 공학 전환을 두고 여자대학에서 잇따라 잡음이 터져 나오며 학교 측과 학생들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지 관심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습관성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수정안을 보다 구체하면서도 여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운운하더니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엔 역주행하고 있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앞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최상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1로 원하는 이슈라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회피하면서 습관성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결단할 차례입니다. 보수의 괴멸을 피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 대표가 특검법 협조를 결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데도 이처럼 압박에 나선 건 여당의 집단 이탈 대신 개별적인 균열을 노린 전략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현재 여당의 어떤 상황들이라든가 반응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자체는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검 수정안을 다듬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을 두고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을 추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되 야당이 재추천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역시 여당 이탈 노림수로 분석되는데 일각에선 여권이 폭넓게 거명되며 거부감을 보이는 총선 또는 재보선 개입 의혹을 수사 범위에서 빼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수정안을 내놓을 준비도 해놨습니다. 민주당은 또 2022년 6월 김 여사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할 당시 명태균 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탔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하며 전방위 특검 공세를 펼쳤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점에서 대통령을 위한 1호 열차를 김건희 여사가 사적 인물들과 함께 탑승하였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정된 김 여사 특검법에도 거듭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함께 처리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며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 봉합에 우선순위를 둔 채 단일 대우 기조로 대야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여당 분열을 노린 꼼수이자 하책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띄운 김 여사 특검 수정안을 두고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농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검법 원안 자체가 위헌적인 인권유린법이자 상권분리 파괴법이라는 걸 민주당이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입니다. 민주당이 일부 독소 조항을 덜어낸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건 결국 여당 분열을 노린 일종의 미끼로 보고 있는데 제3자 추천 방식 역시 야당 거부권, 즉 비토권을 포함하는 등 사실상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나온 야당의 꼼수로 봐야 한다는 게 여당 판단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역시 특별감찰관을 부각하며 특검에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안 먹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동요는 1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기본 메뉴예요. 특별검사, 이거는 선택 메뉴입니다. 그간 친한계에선 뚜렷한 쇄신 조치 없이는 김 여사 특검의 이탈표가 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다며 위기감을 피력해왔지만 이 대표 선고를 전국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선 대통령 담화 이후 소강 상태에 접어든 당정 갈등을 되도록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길이로 바뀐 분위기입니다. 대신 단일 대우로 여론전에 적극 나서며 야당의 특검 공세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겁니다. 이걸 왜 해야 합니까?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 시위입니다. 여당은 이번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잇따라 열리는 만큼 당분간 단일 대우 기조로 대야 공격에 당력을 모은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특별감찰관 문제를 비롯해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현 휴전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진 모른다는 분석도 적잖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명 씨가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 씨의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했다며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 주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정당 공천에 관여해 경제적인 이득을 본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속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본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도 봤습니다. 명 씨는 지난 9월 말 자택 압수수색 당시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매장에 건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명 씨는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 저장 장치 1개를 추가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이미 휴대전화 등 증거를 없앴고 불구속으로 수사하면 다른 증거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을 대가로 오간 거래는 7,600여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16차례에 걸쳐 이 돈이 김 전 의원에게서 명 씨에게 갔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또 명 씨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도주나 잠적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예상했다면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 국민이 시각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영장 청구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요.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게 변호인들이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인 상황. 오는 14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물론 관련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창원 산단 관련 업무를 하는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임명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명 씨가 추천한 의혹을 받는 장모 씨는 지난해 4월 원장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할 말이 없다고 밝혔고 명 씨 측은 과장한 말이었다며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명 씨의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과 주변인들의 투기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15일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선고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반대편 차선 택시와 부딪힌 뒤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데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엔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번 넘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의 첫 공판도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신사동에 있는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15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군의 죄질 등을 고려해 소년범이지만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후 2시에는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의 두 번째 재판도 열립니다. 첫 재판에서 운전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급발진 주장을 유지했는데 재판부는 국가수 직원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마음은 싱숭생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자칫 컨디션을 망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피해야 할 행동들 김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오니 별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들고 SNS를 둘러보거나 유튜브를 열어보기도 하는데요. 시험을 하루 앞둔 수험생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쇼츠처럼 짧은 영상들이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보기 시작하면 긴 시간 정신을 놓고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늦은 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누운 채로 휴대전화를 들었다가는 수면 시간을 더 빼앗기기 십상입니다. 입시 정보를 찾아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시험 전날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립되고 단절돼 있다는 생각이 극대화되는 포모 증후군으로 SNS를 끊임없이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수험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능 이후 지인을 만나 해방감을 느낄 시간들을 떠올려보는 것도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내가 연결될 수 있는 즐거운 일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불안을 극복하는 연습들을 조금씩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 노래가 귀에 맴돌아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귀벌레 증후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들 역시 수험생에게 보양식처럼 특별한 음식을 해준다거나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대입수능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에 전국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영어 듣기 평가가 이루어지는 내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 동안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는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국적기, 외국 항공기, 군용기 등의 이착륙이 금지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에 예정된 항공기 156편의 운항 시간을 미리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 38살 양모 씨의 신상 정보가 오늘 오전 강원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앞서 양 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신 채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10대 2명을 숨지게 하거나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전주 포르쉐 음주운전 사고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국가 대항전인 프리미어 12에서 오늘 저녁 개최국 타이완과 첫 경기를 치릅니다.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슈퍼라운드 진출을 위해 타이완전 승리가 꼭 필요한 우리 대표팀은 오른손 사이드암인 고영표를 선발 투수로 내세웁니다. 앞으로 24세 이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70% 할인된 가격에 서울시 예술단 공연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오늘부터 7세에서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서울시 청소년 데이 티켓을 운영합니다. 이 티켓으로 서울시 예술단 기획 공연을 공연 당일 7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고 또 각 공연 티켓의 최저 등급 자녀 좌석에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동해안 대표 석호이자 철새 도래지인 강릉 경포호에 대규모 분수 설치가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수질 개선과 관광 효과를 기대하는 찬성 측과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가 약 250억 원을 들여 분수 설치를 비롯해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인 경포호. 둘레 4.3km 호수를 에워싸듯 분수 설치를 찬성하는 현수막이 줄지어 내걸렸습니다. 이곳 경포호에 설치될 분수는 길이 400m로 물줄기는 최대 150m 높이까지 뿜어 올릴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됩니다. 바닷물 유입 증가로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분수 시설에는 산소 공급 장치가 포함됩니다. 찬성 측은 분수가 수질 개선과 함께 호수 생태계를 복원하고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수질이 더 악화되고 악취가 심하여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있음을 강릉 시민들을 통감하고 있다.
이제는 물순환과 수질 개선은 물론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으로. 하지만 반대 측은 인공시설인 분수가 경포호의 자연 생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합니다. 수질 악화 문제는 과장됐고 분수의 수질 개선 효과도 검증이 필요하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강릉시가 해야 할 것은 경포호 인공분수 사업 즉각 철회와 전문가, 시민이 함께하는 공개적인 경포호 수질 점검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강릉시는 지난 6월 국가유산청의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강원도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등 추가 행정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20여 년 전에도 찬반 논란 끝에 무산된 경포호 분수 사업. 이번에도 자초될지 아니면 계획대로 설치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도심에 방치된 빈집은 도시 미관은 물론 치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경기도가 빈집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두천 시내 주택가의 한 빈집입니다. 외벽 곳곳이 뒤틀리고 나무 판자들이 성한 곳 없이 여기저기 뜯겨 있습니다. 건물 안엔 생활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이렇게 수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되다 보니 마을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 범죄 장소로 악용되지는 않을까 불안감이 큽니다.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출입을 할 수도 있고 그래갖고 어린이들한테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장소였었어요.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도심 빈집을 철거한 후 주차장이나 텃밭, 쉼터 등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내 빈집은 여전히 1,200차가 넘습니다. 이에 도는 주인에게 정비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 외에도 올해부터 시군이 직접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별도로 신청 기간을 정하지 않고 언제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빈집 소유주들이 재산세 문제로 철거를 꺼리는 점을 고려해 철거 후에도 재산세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보완도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공익적으로 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재산세 증가율을 연간 2%로 제한을 하자. 그래서 소유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자. 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홈 특례를 가평군과 함께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포천과 동두천의 빈집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2가 시즌 1보다 화려한 세트, 새로운 게임으로 무장해 다음 달 찾아옵니다. 제작진은 결말을 아는 배우들이 몇 없다면서 복사할 수 없는 대본까지 만들어 스포일러 방지에 애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역대 한국 콘텐츠 가운데 가장 성공한 오징어 게임이 3년 만에 다시 세계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저 돈을 쫓아 게임을 시작하던 시즌 1과 달리 게임 주최자를 찾아 복수하기 위한 성기훈의 여정을 그립니다. 시나리오 저도 이제 봤는데 시즌 1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을까. 배우 양동근, 박성훈 등이 새 얼굴로 합류해 시즌 1 때보다 더 웅장한 세트 속에서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합니다. 시즌 1에서 인기가 있던 모든 캐릭터를 제가 죽여버려서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게임을 한다는 게 또 역시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촬영 당시 시즌 2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진 상황이라 프린트할 수 없는 온라인 형태로 대본을 전달하며 내용 유출 방지에 신경 썼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 같이 찍다가도 뒤를 모르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끝까지 대본을 아는 배우가 몇 명 없었다. 마약 혐의로 유죄가 나온 빅뱅 멤버 탑의 캐스팅 논란과 관련해선 극중 캐릭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내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 작품을 이 배우랑 해야만 했는지를 결국 결과물로서 보여주는 수밖에는 없겠다. 시즌 2는 연말인 다음 달 26일 공개되는 가운데 내년 시즌 3가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서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노후화된 상하수관로와 이상기후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집안이 갑자기 내려앉는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 추적 취재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반 동안 전국에서 집안 치마 805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질 구조와 집안 치마 정보 등이 담긴 기초 자료를 탄탄하게 만들고 땅꺼짐 우려 지역을 미리 찾아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 관련 장비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불러올 수 있는 도심 속 땅꺼짐 사고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예방 대책 등을 집중 모색합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8도로 어제보다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20도까지 올라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행히 수능 한파는 없지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안의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수능일인 내일은 오후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우산과 겉옷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안개가 말썽입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 영남 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8도, 청주 8.6도, 부산 14.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1도, 대구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